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유럽을 공포로 뒤흔든 흑사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달까 고민을 하다가 죽음의 승리라는, 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죽음의 승리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17세기의 의사입니다. 의사 복장이에요. 이 흑사병이 그 중세 이후에도 계속 이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 돌 때 이 면역 차원에서 그리고 방호벽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복장을 입었습니다. 이 부리처럼 나와 있는 이곳에 그 좋은 향이 나는 향 주머니나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이 당시에는 이 흑사병이 공기 전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마스크 비슷하게 사용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사의 복장치고는 뭐 할로윈 축제 때 입는 옷 같기도 하고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이 병의 원인을 잘 몰랐던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복장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맹위를 떨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염병이라는 게 인구가 드문드문 살면 전염병이 돌래야 돌 수가 없죠. 그리고 교역이 활발해야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잦아야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흑사병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사실상 이 몽골 제국의 이 유라시아 통일이 있었죠. 그리고 서구 세계와 이제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고요. 다음으로 중세말 흑사병이 유럽의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 팬데믹 현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 대역병이라든지 그리고 런던 대역병, 이거는 뭐 흑사병의 이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흑사병입니다. 그리고 콜레라, 18세기에 맹위를 떨쳤던, 이것은 조선에서도 이 콜레라 환자가 발발할 정도로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 현상이 이 콜레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이 활발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순간 감염병은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그리고 감염병, 전염병이 돌발한 순간은 항상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교역이 활발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전염병의 역사에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팬데믹, 모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팬과 사람을 뜻하는 데믹이 합쳐진 용어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뜻이 바로 팬데믹이죠.
이 감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하고요. 이 인구 급감에 이어서 사회 변동과 권력 이동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 문화, 예술,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 경제와 무역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세상을 바꾸는 이 기폭제가 되는 것이 이 팬데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쇠퇴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원인인 경우도 많았죠. 이 팬데믹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인구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도시가 발생한 바로 신석기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만년경 이 농경 생활로의 전환은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 발생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죠.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물자를 외부로부터 교역을 해야지 되고, 이러한 인구 이동과 교역은 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한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말라리아, 결핵, 나병, 인플루엔자, 그리고 천연두 등이 이 기간에 처음 나타나게 되죠.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도시와 연결하기 위한 무역로가 구축된 것도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영역을 넓히기 위한 도시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죠. 교역의 확대와 전쟁의 발발로 이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도 문명사회에서 인구를 감소시키고 기존 체제를 뒤흔든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나왔던 의사 가운의 모습인데요. 이 17세기 유럽의 의사들은요, 이 감염 예방을 위해 덮개와 마스크가 있는 가죽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부리처럼 삐죽이 나온 부분에는 이 공기를 여과하는 허브나 방향제나 식초를 머금은 스폰지를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당시에는 모든 전염병은 공기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 가운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흑사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흑사병은 누가 어떻게 전 세계로 유포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전염병들이요, 대부분 원래는 토착병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발발하는 이 질병이었는데, 그것이 전쟁이나 상업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이 전 세계로 유포되면서 그것이 전염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흑사병은 원산지가 어디고, 그리고 전파자는 누구고, 어떻게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6년 킵차크 한국의 통치자 자니베크의 몽골군이 흑해 크림반도의 카파, 현재 페오도시아라고 불리는 이 카파에 돌연 출현해서 이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13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제노바 상인들이 세운 교역 도시가 바로 카파였죠. 몽골은요, 이 무역 거점을 발판 삼아 유럽 진출에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선전 도중 이 몽골군 진영에서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순식간에 수십 명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몽골군은 어쩔 수 없이 이 포위 공격을 철회하고 후퇴하기 직전에 이 전염병으로 죽은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장착해 성 안으로 날려보냈죠.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선물한 셈입니다. 예, 제노바가 세운 이 요새였던 페오도시아의 이 유일하게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 남아있는 유적 중에 일부입니다. 이 포위된 성화는요, 이 피난민으로 가득 차 협소하고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 전염병이 퍼지기에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제노바 상인들이 이 도시의 성을 빠져나와 이탈리아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흑사병에 감염된 쥐와 벼룩도 이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죠. 전쟁과 전염병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제노바 상인들이 탄 무역선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에 입항하게 되고요. 이 원인 불명의 이 흑사병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이 계기가 바로 이 제노바 상인들이 카파에서 철수해서 메시니항에 입항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엄청난 참극이 유럽인들을 덮치게 되죠. 예, 몽골 각궁의 모습입니다. 예, 흑사병 당시의 이 그림입니다. 당시 이 죽은 사람들을 모두 이제 모아서 이제 또 불에 태운다든지 흙에 묻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위해서 군인들도 동원되는 모습입니다. 흑사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은요, 이 사실상 참혹한 죽음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을 치료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질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유럽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방도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코로나야 그 원인이 명확하고 또 고치는 방법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은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종식시키느냐가 관건이지. 그렇지만 원인도 몰라, 이 치료 방법도 몰라, 결과도 몰라.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사병이 오늘날까지 공포와 죽음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쓰이고 있죠. 사실상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 메타포로 쓰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느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흑사병의 전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흑사병이 창궐하기 직전인 14세기 초는요, 약 200년간 이어져 온 기후온난화가 이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돌연 기후 한냉화로 바뀌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게 됩니다. 예, 기상 역사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요. 기후온난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기후 한냉화는 또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온난화만큼이나 한랭화도 자주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기후 온난화 현상이 강화되지만 이게 또 추위가 언제 바뀌어서 기후 한랭화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상사를 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뭐 이제 곧 또 한랭화 현상도 일어날, 이거를 이 학자에 따라서는 소빙하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 기후 온난화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소빙하기다 그러면 뭐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빙하가 빙빙 붕붕 이거 떠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에다가 하려면 그냥 기후 한랭화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연평균 기온이 1, 2도씩 뚝뚝 떨어져서 농작물 작황이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1315년 대기근이 유럽 전역을 덮치더니 7년간 흉년이 지속되었죠. 예, 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농작물 작황이 나빠지고 7년간 이 흉년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허덕였고요. 이 사방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마저도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 온도가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동사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냥 소빙하기로 할 걸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소빙하기라는 말은 좀 들어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썼으니까 기후 한랭화로 갑시다. 기후 한랭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했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엔 이 종말론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하게 됩니다. 감염자의 팔과 다리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흑사병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 흑사병은요, 원래 이 미얀마 북부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몽골군이 미얀마를 공략할 때 이 병사의 몸에 붙어 북중국으로 전파되게 되죠. 1331년 허베이에서 흑사병이 크게 위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병균을 지닌 벼룩에서 옮은 쥐들이 곡물 마차와 교역 물자에 숨어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1340년대 후반에 이 제노바 상인들에 의해 이 서유럽까지 발을 디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얀마에서 시작된 이 미얀마 북부 지방의 풍토병에 지나지 않았던 흑사병이 이 몽골군의 침입에 의해서 이 중국으로 퍼지게 되고 아마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당시 원과 고려와는 이 상당히 많은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에도 퍼졌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몽골의 유럽 진출과 맞물려서 이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제노바 상인들에 의해 서유럽까지 발을 디딘 것입니다. 13세기 중반부터요, 몽골이 구축한 이 동서교통로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말을 하죠. 1206년 몽골 초원의 거의 모든 부족장이 참석한
쿠릴타이, 즉 부족장 회의에서 이 우주의 지도자라는 의미의 칭기즈칸으로 추대된 후 머지않아 이 동서교역로의 기초인 실크로드를 열게 됩니다. 13세기 초반 이 몽골의 초원지대는 극심한 가뭄이 엄습했습니다. 초원이 빠르게 사막화됐고요. 오랜 세월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유목민들에겐 그야말로 위기가 닥친 셈이죠. 이 칭기즈칸은요, 이 초원의 유목세계를 통일하고 그 힘을 모아 비옥한 농경지대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몽골마와 이 강력한 탄성을 지닌 각궁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죠.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은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과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몽골 말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몽골 말이 뛰어나다기보다는요, 이 몽골 군사들은 이 유목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 4필 정도를 같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칠 때마다 교대로 타고 적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성이 강한 이 이유가 바로 4-5 말을 같이 몰고 가면서 말이 지칠 때마다 갈아타는 방식으로 속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이 이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몽골인들은 역참제도를 만들어서요, 광활한 땅을 서로 연결하고 동서무역로가 열리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몽골 통치자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아 동서 간의 상인, 물품, 사상이 활발하게 왕래하고요. 들쥐와 그들의 기생하는 벼룩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사회의 문명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을과 도시를 이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탓에 전염병은 쉽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웃 도시나 국가와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사이 이 병원균도 교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원균 자체도 인간의 문명화와 비례해서 파괴력과 생존 능력을 업그레이드화 시켰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병원균과의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음의 승리, 이 사회적 격변과 공포감을 조성한 흑사병을 보여주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죽고요. 쌓아놨죠.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승려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처참한 그림입니다. 흑해 크림반도의 카파를 통해 서유럽으로 상륙한 흑사병이 이후 초래한 결과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파력과 파괴력에 모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사망자만요, 서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였으니까요. 마을과 도시마다 시체가 넘쳐나고요. 이 성직자, 영주, 평민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과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했고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환자와 말만 섞어도 감염된다는 괴 소문마저 돌 정도였죠.
병의 원인과 전파의 메커니즘을 알 수 없었기에 기도 외에는 달리 방책도 없었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1300년대 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1720년에도요, 이 마르세유 이 대흑사병이 발발하기도 하죠. 이 사실상 도시 하나가 거의 이 기능이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당시에 거의 인구의 4분의 3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야말로 그 원자탄이 터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흑사병이 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흑사병의 확산 속도였습니다. 사람과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도처로 빠르게 퍼졌던 것이죠. 먼저 해안에 항구를 기습하고요. 흑사병이요. 이어서 내륙 지방으로 이동해 불과 2, 3년 사이에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어 버린 것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1346년 이탈리아 남부의 교역함 메시나 항에 상륙해 몇 달 만에 제노바,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로 확산하게 되고요. 흑사병은 한자 동맹을 따라 프랑드르, 파리, 런던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당시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로 인해 전염병 확산 속도는 아주 빨랐죠. 1349년경에는 중북부 유럽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흑사병은요, 이 발작과 구토, 환각 증세 등을 보이다가 대부분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신 곳곳에 생긴 검은 반점은 섬뜩한 공포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죠. 사방에 죽음이 넘쳐났고요. 수많은 소도시와 마을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관에다 이 죽음을 모시는 것도 사실은 이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고요. 대부분은 그 도랑을 파고 땅에다 묻는다든지 화장을 하는 식으로 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작가 이 조반니 보카치오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점심은 친구와 저녁은 조상과 함께. 예, 점심은 살아 있으니까 친구와 함께 먹고, 이 저녁은 죽었으니까 이 조상과 함께 이 만찬을, 뭐 만찬이랄 거야 없겠지만 여하튼 조상과 함께 먹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흑사병이 강타한 이탈리아 소도시 피아첸차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은 더욱 처절합니다. 공동묘지로는 부족했다. 시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곳곳에 파야 했다. 일가족이 한 구덩이에 묻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인근 도시와 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예, 정말 처참한 일이죠. 흑사병에 대한 대처와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전염병이다 보니 이 여러 가지 미신들도 같이 이 뒤섞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대처법은 질병의 원인으로부터의 피난, 그리고 자가격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꿎은 이방인 배척이 될 정도로 이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실상 질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이 대처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죠. 하늘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보면요, 이 여력이 있는 사람은 도시를 탈출해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흑사병은 교역도시 위주로 퍼지다가 이 농촌 마을, 이 산골 마을에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그 산골 마을까지 퍼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 남은 자들은 집안에 틀어박힌 채 오염된 외부 세계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흑사병을 죄인에 대한 신의 분노로 인식하고요. 스스로를 피나게 채찍질하는 고행의식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자학적인 행위들이 만연하자 1349년 교황은 이 자기 학대 그리고 이 고행을 금지하는 영을 내리기도 합니다. 집단적 발작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낳기도 합니다. 소수 집단이나 이방인에 대한 배척과 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된 것이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낯선 자를 질병 유포자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1349년에 흑사병 확산 혐의로 화형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동방교역에 주로 종사했던 유대인이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이 흑사병을 유발했다는 이 황당한 뜬소문이 횡행했죠. 유럽 전역에 걸쳐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했고요. 학살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죄를 자백하라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유럽의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요. 가장 무자비한 학살은 프랑스 북동부의 교역 중심지였던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유대인 수천 명을 학살하거나 추방했던 것이죠. 1348년 6월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 유럽의 유대인들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서신을 각 교우로 보내 유대인 학살 행위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죽음 앞에서 이성을 상실한 군중들은 이 교황의 칙령을 헛소리로 취급했죠. 현실도 모르는 이 교황이라는 작자가 현실도 모르고 아무거나 이 칙령을 보낸다고 이 투덜투덜거렸던 것이죠. 흑사병이 창궐한 4년 동안 당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 바로 흑사병입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는 곧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자의 춤입니다. 이 피리를 볼 수 있네요. 흑사병의 여파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들판의 곡식은 썩고
제조업은 중단되고 외부 세계와의 교역망 역시 와해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급등하고요. 이 생활 여건이 극도로 궁핍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로부터 반세기 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곡물 생산량은 줄었으나 이 소비할 인구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에 따라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요. 인구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식단은 풍성해지고 생활은 안정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대지주의 대응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서유럽에서는요, 농노에게 추가로 이 무상노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지대납부로 현물이 아닌 급납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영주의 땅을 이탈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그만큼 높아지기도 하죠. 급납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밀로 이 지대를 납부하던 것을 소위 말하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모든 것이 오르면, 다시 말하면 이 현물보다 이 지폐로, 현금으로 내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이 현물보다 이 내야지 되는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서유럽의 농노제도는 이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인구가 희박했던 동유럽에서는요, 이 농민들이 재차 중세의 농노 신분을 강요당하는 이른바 재판 농노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발트해를 통한 대규모 곡물 수출이 주 수입원이던 대지주들은요, 이 증가하는 곡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절실했던 것이죠. 흑사병이 초래한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모두를 만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조짐을 간파하고 흐름에 동참하거나 순응하는 자는 풍요를 누렸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더 심한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첫째로 1350년부터 1425년까지 중세 유럽은 수백 건에 달하는 농민 반란으로 몸살을 앓게 되고요. 이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은 1358년 프랑스 파리 인근 농촌에서 일어난 자크리 농민 반란 사건입니다. 와트 타일러의 난도 이 시기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죠. 이 시기는 또 백년전쟁 기간이기도 합니다. 1378년 피렌체에서 모직 산업 노동자들이 주도한 치온피의 난도 바로 이 흑사병의 결과,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 노동자 시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1408년 북유럽의 무역도시인 리베크에서 터진 도시민 반란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반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대부분 실패했고요. 중세 말 반란은 이후 200년 이상 자유를 향한 여러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요, 유럽인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근과 흑사병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백년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은 고난을 더욱 가중시켰죠. 중세 말기는 서양 문명의 쇠퇴기가 아니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근대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콜럼버스 대역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카브리에에 도착한 후 천연두, 홍역, 섬페스트와 같은 구대륙의 전염병이 원주민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한 번도 노출된 경험이 없었던 이 아메리카인들의 치사율이 상당히 매우 높아서요. 이 최대 90%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 90명이 이 콜럼버스 대역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인구 6만 명의 티아노족을 만나게 되죠. 처음으로 만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1548년에는 그런데요, 이 섬의 인구가 고작 500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아메리카 전역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15세기 말 신대륙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인 6천만 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 상륙 이후 아메리카 인디언의 90%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520년부터 아즈텍 제국은 천연두 감염으로 파괴되어 갑니다. 이 질병은요, 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아즈텍 전사들을 무력화시켰죠. 152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 아즈텍 제국 수도 테노치티틀란, 지금의 멕시코시티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황제를 비롯해 면역이 없던 아즈텍 종족만을 골라 죽인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치사율 90%. 당시 2천만 명이던 아즈텍 인구는 이 100년 만에 16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531년에 스페인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이 병사 168명이 잉카 제국의 8만 군대가 쉽게 이긴 것도 이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이 런던 대역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런던 대역병 역시 흑사병입니다. 이 1665년부터 1666년에 걸쳐 잉글랜드 왕국에서 발생한 최후의 흑사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개월에 걸친 런던 대역병으로 사망자 약 100만 명에 달하고요. 이는 당시 런던 인구의 25%에 이르게 됩니다. 10만 명이요. 죄송합니다. 흑사병의 원인이 이 개와 고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도살되기도 하죠. 병의 원인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개와 고양이일 거야. 사실 개와 고양이가 쥐를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와 고양이를 오히려
잘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개와 고양이를 도사하느라고 이 쥐만 더 많이 퍼지게 되는 또 다른 이 질병 유포자를 퍼뜨리게 만드는 계기가 이 개와 고양이의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런던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요. 서민들은 난잡한 판잣집에 살았고 골목은 좁고 미로처럼 이 복잡한 중세풍이었습니다. 이 흑사병, 런던 대여병의 발병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665년 봄 런던의 성벽 바깥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더운 여름철에 사망률이 상승하더니 이 9월에 일주일 동안에 7,165명의 런던 시민들이 사망하면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사건이 이 런던 대여병을 종식시키죠.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왕실과 해군에 빵을 공급하던 빵가게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당시 런던은 오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바싹 마른 목조 주택들은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화재는 5일 동안 계속됐고요. 군대가 화약으로 건물들을 철거하고 만든 방화로로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3,000여 채의 집과 90개의 교회가 사라진 뒤였죠. 런던 시민의 80%가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1665년 발생한 런던 대화재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여병이 사라지는 이 계기가 됩니다. 이 화재가 패스트를 전염시키는 쥐와 벼룩을 박멸시켜 런던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런던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흑사병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요, 콜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라는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언급했고요. 원래 인도 서북부 겐지스강 유역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아까 이 흑사병의 원인도 이 풍토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콜레라 역시 이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1765년 이후부터 벵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영국과 인도 중부의 마라타 왕국 사이에 이 1817년에서 1818년까지 벌어졌던 이 제3차 마라타 전투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결국 벵골 지역의 풍토병은 인도 전역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5천여 명의 목숨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앗아가며 공포와 병원균이 국경을 넘어서게 되죠. 1817년경 벵골 지방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중국을 거쳐 1821년 순조 21년에 조선까지 침입하게 됩니다.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죠. 당시 조선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콜레라를 호열자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을 준다는 뜻으로 호열자라고 불렸던 것이죠.
이 조선왕조실록 순주 21년 8월 22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반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먼저 심하게 설사를 하고 이어 오한이 발생하는데 발에서 뱃속으로 치밀어 들어 경각간에 10명 중 한두 사람도 살지 못하였다. 이 병은 집집마다 감염되어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유행되었는데 옛날의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겐지스 지방의 풍토병이었는데 조선의 의사들이 알 턱이 없죠. 한의 학자가 알 턱이 없는 그런 질병이었죠. 예, 인구의 10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한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번 코로나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콜레라균은 인도와 중동, 오스만 투르크를 지나 러시아, 동유럽, 독일, 프랑스 등 서쪽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25만 명이 감염돼 10만 명이 사망하고요. 프랑스에서도 1831년 10만 명이 콜레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한겨울에 2만여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콜레라는 미국에도 번지게 됩니다. 막 시작된 아일랜드인들의 미국행 열풍을 타고 이 콜레라균도 대서양을 건넜던 것이죠. 북미 대륙과 유럽을 출항한 성파편으로 콜레라균이 전이된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아예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이 콜레라의 여세는 강했습니다.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된 것은 교역이 늘어나고 철도 등 교통망이 확대되어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도시화 등으로 인구가 밀집된 상황에서 상하수도 등의 위생시설 등이 미비하였던 것이 중요 요인입니다. 당시 도시환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었죠. 예, 당시의 도시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환경과는 아주 다릅니다.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개, 고양이뿐만이 아니고 돼지, 말, 거위, 온갖 짐승, 가축들이 이 도시를 심지어 돼지까지 이 도시를 활보하고 다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농촌과 도시가 그렇게 쉽게 구획화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내에 돼지와 닭을 치는 집이 많아서 동물의 배설물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고요. 이때까지도 곳곳에 인분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운반하여 거름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래요. 점차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자 이번에는 오물을 그대로 이 템즈강으로 흘려보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죠. 예, 하수강까지 연결되면 좋은데 이 상수도 라인은 만들어지지만 하수도 관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이 그대로 강으로 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온갖 오물을 테임즈강에 버린 다음 시민들이 다시 그물을 먹고 있었으니 이 수인성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퍼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콜레라는 사회 내부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부르주아는 주로 하층민 구역에서 콜레라가 터져나오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예, 더럽고 축축한 기운이 이 병을 일으킨다는 전통적 장기 이론은 노동자와 하층민의 도덕적 타락과 방종이 도끼를 만들어낸다는 기이한 논리로 변형되기도 하죠. 예, 이 시기부터 통계학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통계를 처리하다 보면 하층민이 더 많이 사망하고 하층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통계를 통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넣어서는 안 되는 이 요소들을 넣어가면서 사실상 이 계급 간에 혹은 지역 간에 혹은 계층 간에 이 위화와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통계 분석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학살이 일어난다거나 이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이 시기에 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하층민은 귀족과 의사들이 일부러 병을 퍼뜨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런던에서는요, 의사들이 해부용 사체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퍼뜨려 환자를 죽였다는 비난까지 나오게 되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이 콜레라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독을 퍼뜨린 의사와 귀족, 장교 등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예, 이 지역에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이 하층민들은 이 귀족과 장교, 의사들이 이 독을 퍼뜨려서 이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살해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콜레라의 예방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는 이 존 스노우라는 영국의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다. 스노우는요, 이 사망한 사람들의 거주지와 그들의 섭취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즐겨 마시던 펌프물에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더러운 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병균에 오염된 물이 문제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존 스노우는 문제의 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아냈고요. 문제의 펌프 손잡이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도 합니다. 현대 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존 스노우입니다. 역학이란 이 감염병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알아내는 학문이죠. 예, 이 콜레라 백신은요, 이 파스테르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게 됩니다. 콜레라에 걸린 닭의 치료법을 찾던 파스테르는 조수에게 콜레라균을 배양할 것을 지시하고요. 그런데 이 조수가 휴가를 떠나며 콜레라균을 방치하는 바람에 한 달 후에 콜레라균이 배양된 상황에서 닭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접종을 마친 닭들은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죠. 예, 이 조수가 이 콜레라균을 방치해서 배양시킨 덕분에 이 파스테르가 이 콜레라균을
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의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내용을 A4 두 페이지 이내로 요약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중세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시작돼 어떻게 유럽까지 온 것인지, 마지막으로 흑사병은 서양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 나누도록 하죠.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